오늘은 피부 관리 제품인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이 가루가 들어 있는데요. 콜라겐 원료가 92%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저분자 콜라겐 원료라서 피부의 흡수도 아주 잘 된다고 하고요. 눈가 주름, 얼굴에 있는 주름, 목 주름에도 좋다고 합니다. 피부 관리샵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스킨, 앰플, 크림에 이 콜라겐 가루를 섞고 피부에 바르면 된다고 합니다. 또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건조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후기들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비싼 피부샵 대신에 집에서 간편하게 꿀 피부로 관리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박동민 PD님이 안 계시는데 곧 오실 겁니다. 중간에 들어오실 텐데 저희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번 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제 언급을 했고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김복준 교수님 라이브 시간에도 이 사건을 다뤘었죠. 사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범행 수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범행의 피해자도 그렇고 범행의 가해자의 어떤 신분이랄까요? 그런 직업적인 이유로 되게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 사건에 이제 그 범인이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신상 공개가 오늘 오전 10시에 신상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으로 뉴스를 보다가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역 군인이고 육군 장교이죠. 양광준이라는 사람이고 38세다. 이렇게 흔히 요즘에 이제 그 올 초에 우리 신상공개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올 초에 있었던 그 김래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던 이제 김래아 사건이 이 신상공개법으로 최초로 이제 신상 공개가 된 사건이고 이번 사건은요 되게 특이한데 역대 우리나라의 어떤 신상 공개 제도가 생긴 이래 현역 군인이 이렇게 신상 공개된 거는 사실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을 사건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전직 군인도 아니고 현재 군인이고 그리고 또 엘리트 장교 출신이죠. 사관학교를 졸업한 중령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뭐 엘리트 장교였고 뭐 맡았던 임무도 좀 중요한 업무를 다뤘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얘기를 지금 할까요? 예. 박 PD님이 제가 왠지 오늘 느낌상 제가 좀 일찍 왔는데 못 오신다라고 좀 늦어지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왠지 제가 오늘 느낌적으로 오늘 못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역시나 저의 예상 과 같게도 오늘 박 PD님이 도저히 그 회의 때문에 라이브에 참석을 못 하신다라는 연락을 지금 안타깝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앞이 허전한데 여러분들이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서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 50분을 남은 50분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월클 마녀님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예, 맞아요. 되게 부담스럽고 혼자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말을 하면 반응도 있고 주고받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의견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없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게 좀 참. 예, 중간에 제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좀 놀라운 사건이죠.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이 신상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중대한 사건,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다 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는
신상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이제 경찰청 차원에서 지역 경찰청 차원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결정을 하는데 애초에 이 사건은요 저번 주 7일, 8일경에 신상공개를 결정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저희도 수요일날 라이브 하면서 이 사건 신상공개가 될 것 같아요라고도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신상공개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범행의 중대성 같은 게 여겨지는 사건이었는데 신상공개는 막상 일주일 지난 오늘에서야 신상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이게 신상공개 새롭게 만들어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이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당하는 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 양광준이 이의를 제기를 한 거죠. 나는 이 신상공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춘천지방법원에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경찰에서는 한 5일에서 8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둘 수밖에 없어요. 신상 공개에 대해서.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지금 유예 기간이 지난 것이고 마침 어제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이 양광준의 신상 공개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가처분이라는 거는 정말 긴급한 게 하는 건데요. 법원에도 되게 빨리 막 그 심리기일을 잡고 진행을 하고 그런 사건인데 이 양광준 같은 경우는 이거 신상 공개하게 되면 나한테는 엄청난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 보통 그런 얘기 할 때 나의 일이지만 뭐 내가 가족도 있고 양광준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반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법원에서도 이 가처분은 뭐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지금 가처분을 신상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양광준에게 뭔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게 뭐 그렇게 긴급한 사유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 가처분 신청 자체도 기각이 되어서 사실 경찰에서는 이제 오늘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그 강력범죄 법률에 따른 신상공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정 중대범죄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면서 이렇게 피의자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이 신상공개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 반대한다 이런 절차를 한번 거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놨는데 그 절차를 이제 최초로 이 양광준이 그 절차를 활용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양광준의 어떤 약간 뭔가 유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또는 이 정도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무죄를 소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면 신상공개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런 사건은 경찰청 차원에서도 신상공개위원회를 꾸리지도 않을 거예요. 예, 아로리님 말씀을 천천히 해라라고 했는데 좀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개를 왼쪽으로 봐달라. 고개 왼쪽 제가 어디로 봐야 되죠? 예, 화면이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네, 카메라를 보는 게 좋나요? 예. 아무튼 뭐 신상 공개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분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평범하죠? 그죠? 뭐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머리에 뿔이 달리지 않았을까? 얼굴 자체가 우리랑 다르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너무나 그냥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고 뭐 정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이렇게 공개가 됐고 이 공개된 사진도요. 예전에는 막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런 신분증 사진 이런 옛날 거 이런 게 많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은 딱 법률에요. 30일 이내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딱
박아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뭐 배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경찰에 와서 찍힌 경찰서 내에서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피의자 양광준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신상 공개가 공식적인 이렇게 채널로 공개되기 전에 이미 양광준의 일부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미리 양광준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도 많을 겁니다. 좀 이게 양광준이 아이도 둘이 있고 또 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 떠도는 사진,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말을 드리는 순간에 우리 너무 바쁘신 박 PD님이 극적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마음이 마음이 놓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12분 정도 저 혼자 있는데 50분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던 순간에 PD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900분이 오셨네요. 이런 날에 제가 없는 게 더 좋아하시네요. 네. 박 PD님 보고 싶어서 오신 분도 많은 텐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여기 시사기획창 이제 녹화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네. 6시 반에 녹화 시작인데 잠시 또 달려왔습니다. 네, 숨을 좀 고르시고 박 PD님 대상 수상자 같다고 방금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신상 공개됐죠? 그 얘기하고 계셨죠? 그리고 왜 이 신상 공개가 늦어졌는지, 네네. 양광준이 이의신청을 했고 심지어 춘천지방법원에 내 신상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까지 신청했었는데 근데 그게 다 기각이 됐다. 기각됐죠? 네, 어제 다 기각이 됐습니다. 야. 오늘 뭐 생방송으로 뭐 뉴스에서 내보내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도 우연히 봤는데 참 뭐 너무 평범하게 생겼죠. 그러네요. 네, 저도 평범해요. 얼굴 처음 보는데 뭐 제가 오늘 아침 이제 뭐 인터넷 유튜브에서 뭐 자기들이 이렇게 막 사진 공개하고 미리 했다는 공개되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진을 처음 보는데 되게 평범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은 엘리트 군인이에요. 그죠? 엘리트 군인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하필 네.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필 육사를 나왔다 이렇게. 하필. 네. 근데 아니 뭐 육사 졸업생들이나 지금 사관 생도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분들은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 군인인데 네. 그 엄청난 거죠. 집단에 엄청난 지금 해를 가한 이 역대급 사건일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 측에서는. 그죠? 네. 육사 출신 중에 이렇게 강력 사건은 아마 처음이지 처음이에요. 않을까. 이렇게 현역 군인이 신상 공개된 케이스도 역대로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드문 사건 아닐까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역 군인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갈수록 계획 범죄의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게 참 저는 너무 놀라웠던 중 하나가 일단 뭐 피해자를 살인을 한 후에 그 샤츠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 위조 차량 번호판까지 미리 검색을 하고 그것까지 함께 해서 좀 경찰의 수사기관의 추적망을 좀 피하려고 미리 계산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놀라웠던 게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가 집에 안 오고 연락이 안 되니까 실종 신고를 이미 해둔 거예요, 경찰에. 근데 그날 아니면 조금 지났었겠죠. 하루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근데 사실 또 집에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당연히 신고를 네네. 하죠. 그럼 피해자는 뭐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여성 아니었나라고 미혼. 네, 미혼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발표를 할 때. 근데 그 이제 경찰에 실종 신고가 돼 있다라는 걸 알고 이 가해자가 어떻게 했냐면 경찰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인 척하고 저 실종 신고 취소할래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에서도 이 목소리 같은 거 이제 분석을 해놓고 기록을 남기나 봐요. 근데 거기서도 이 전화하는 사람의 그 성별이 남성이다라고 경찰에서 표기를 해놨었대요. 아,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죠. 아니 그렇게 남성이라고 그 얘기를 해놨으면 그때 이미 경찰은 수상함을 감지하고 움직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타를 받았었는데 뭐 그 진짜 받을만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아니 피해자는 실종 신고된 사람이 여잔데 남자가 자기라고 하면서 그래서 전화가 왔으니 전화가 왔다. 이건 너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 의심을 네. 그때 이미 의심을 움직였어야 해서, 된다. 네, 했어야 되는 건데 늦지 않았냐. 근데 뭐 좀 그렇죠. 피해자들 가족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남자가 아무리 뭐 고운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구분하기 되게 물리적인 그 생물학적 성별의 목소리는 네.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할 정도를 이거는 계획이라고 봐야 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전화할 생각은 그 뭐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전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 그 되게 좀 여자 목소리를 냈겠죠.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까지 전화를 했다라는 게 어우 너무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네, 너무 기괴해요. 네, 기괴해요. 네, 정말 기괴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하고는 너무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동네에 항상 있을 법한 그냥 네.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리고- 별다른 특징이 없죠. 뭐. 자녀가 둘. 네, 자녀도 있고. 아, 근데 그 자녀들은 무슨 죄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그 가족이 너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이 가해자들의 가족도 또 다른 고통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고려 대상이긴 한데 참 아무런 죄 없는 그 가족들은 정말 무슨 그 고통을 어떻게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감도 못 받아 얘기도 못 할 거예요. 네. 내가 이 사건의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뭐 어쨌든 우리가 추측한 것대로 이 사건의 동기는 어쨌든 이 피해자랑 가해자는 내연 관계였다라는 게 경찰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경찰에서도 그러니까 기자들도 자꾸 뭐 밀접한 관계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했던 거죠. 한 열흘 정도 동안. 근데 이제 어쨌든 내연 관계였고 6개월 정도 관계 지속하면서 뭔가 카풀을 계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파악은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다툼이 살해의 동기가 되었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퉜다고 내연 관계라고 사람을 다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나 내연 관계고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의 하고는 예, 상식이 아니죠. 예. 상식에 반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범행의 그 모습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예.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나 이상하고 그리고 뭐 프로파일러 3명이 조사에 투입이 됐다라고 해요. 범행 동기라든지 왜 이런 행동 분석 같은 거를 하는데 프로파일러들이 이게 사체 손괴나 은닉이 너무나 지능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이 살해 고의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뭔가 싸워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범행이 아니라 일부의 어떤 이런 행동을 봤을 때는 매우 계획적인 부분이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찰에서. 네. 그리고 검거 당일에는 양 씨도 우발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는 죽일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아니 차라리 웃기고 황당하고 이거는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이 사체 유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아무리 내연 관계가 자기한테 일단 그 내연 관계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작을 한 본인의 잘못인데 그 잘못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라는 이 사고의 과정이나 판단의 그 결과가 너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 내연 관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작을 했으면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기혼자인데 뭐 불륜이다, 내연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군 내부에 징계나 이런 게 되게 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진급이나 이런 이런 부분에 과정에서 있어서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나치게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야, 그러면 네. 결국 본인은 또
신문 세탁을 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겠죠. 노끈이님이 뭐 현역 장교인데 솔직히 이번 사건 때문에 수치스럽기도 하고 전역하고 싶다. 이거는 군인 집단의 엄청나게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 현역 장교님이 직접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 볼륨을 줄여달라 합니다. 네. 참 저는 이 사람의 가족도 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 것 같고 피해자들의 가족은 뭐 말할 게 없죠. 그럼요. 네. 근데 KT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성을 속이고 군인 사회에서 지냈을지 궁금해요. 근데 가정 폭력은 없었을까? 초범이 했다기엔 너무 잔인했다. 그렇죠. 예. 그러네요. 맞아요. 예. 가정 폭력을 의심해 볼 수 있네요. 지금 현재의 이 사람이 행한 행동들을 보면 자기 가정도 못 지키는 게 무슨 나라를 지키냐 은수님이 저렇게 말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게 맞아 인티제님이 되게 그러네요. 잘 짚어주셨는데 네네네. 일단 우리가 이거 아직 사실 더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얘기가 커요. 네네. 뭐 그리고 경찰도 이 사람 얘기에만 집중하진 않을 거예요. 함께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뭐 팀내라든지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도 조사를 할 것인데 일단은 이 사람 입에서 뭐 내연관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크겠죠. 네, 그래서 인티제님은 네. 뭐 내연관계라는 것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가해자의 주장이니까 네. 다른 게 있을 그 수도 얘기를 있죠. 하시는 네. 거고. 그 이상의 범행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핸드폰 포렌식 당연히 할 텐데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자기 핸드폰에도 이미 뭐가 뭐 많은 게 있을 것 포렌식을 같아요. 대비해서 확인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미리 만들어두지 않았을까라는 그때 생각도 들어요. 피해자권 당연히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배수구가 거기 뭐 망가뜨려서 빠뜨렸다고. 맞아요. 입에 검거되면서. 예. 그래서 뭐 포렌식이 가능할지 확실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포렌식이 되면 뭐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맞아요. 추정을 할 피해자 수밖에 주변이나 피해자 쪽도 조사를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과학수사 전공 중인 학생인데 쉐리앤님이 네. 시신의 훼손 정도가 매우 잔혹하다던데 저는 살해 후 시신 유기를 목적으로 하는 훼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훼손 정도도 매우 잔혹하기 때문에 계획범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시신의 훼손 정도가 계획범죄 또는 우발범죄를 판단하기도 하나요? 참고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저거는. 예. 근데 어쨌든 범행 당시에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근데 어떻게 살해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살해 도구라든지 또는 살해 시점 그리고 살해 이후에 내가 뭐 위조 차량 번호를 달아야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색을 하고 준비를 한 정황이 너무 드러난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걸 우발적인 살해라고는 보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검색한 시점이 네. 다투고 살해를 한 다음에 군 내에 차량에 좀 방치한 채 이 사람이 아니요, 살해하기 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살해하기 그렇죠. 전에 네.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네.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살해했던 건 도구나 이런 것들도 좀 미리 그렇고, 준비를 예. 했고. 준비하고 계획한 건 게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실 그 사체 훼손까지도 보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 굳이 뭐 법률적 판단까지 안 가더라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전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고유정 봐요, 고유정. 네, 고유정이 사체 훼손을 했던 네. 방식을 보면 그게 어떻게 우발범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발이라고 단순히 그 법률적으로 가장 이렇게 따지기 좋은 우발은 뭐 이렇게 서로 술 먹다가 또는 그렇죠. 대화 중에 다투다가 그냥 이렇게 주먹을 한번 쳤는데 어디 부딪혀서 네.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정도의 네. 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이게 우발인데 지금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정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 근데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막 그렇게까지 사체를 그러니까요. 훼손하고 이러진 않을 네.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뭔가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네. 건데 그게 계획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군형법으로 군대에서 조사 안 하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네네. 이게 원래 같으면 이게 군대에서 조사받고 재판받은 사건인데 그 20년도쯤에 이제 하도 뭐 군대 군 조직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뭐 그때 국방 개혁 뭐 이런 걸 하면서 몇 가지 좀 바꿔요. 성범죄도 많이 생기고 이런 사건 네네.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 군형법 적용받는 그 대상자, 뭐 군인 당연히 있고 군무원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사망했거나 또는 성범죄의 피해자였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군대 내에서의 뭐 군판사, 군검사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군 변호인 뭐 이런 것도 다 같은 사무실에 있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군 형법이라는 게 일반 우리 형법보다 더 엄벌에 처하는 법정형 자체가 높긴 하거든요. 같은 죄라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민간에서 더 치밀하고 민간에서 판단받듯이 제대로 판단받으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때 이제 국방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게 춘천에서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춘천 사건입니다. 이 관할이 화천에서 사건이 이제 네. 그 유기가 됐잖아요. 네. 범행 발생지는 사망은 과천인데 유기했고 거기서 이제 관할이 있어서 그 강원경찰청에서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도 아마 이제 춘천지방법원이나 춘천검찰에서 하게 될 거예요. 요거는. 네. 이게 그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 육사 동기들이나 네. 주변의 네. 동료들의 증언은 굉장히 성실하고 조용하고 그래요? 되게 성격이 좋았던 걸로 다들 그렇게 일관되게 네. 증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더더욱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적인 본인의 자아가 네.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어떤 연인 관계, 그러니까 나와 아주 내밀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는 이 숨겨져 있던 그런 자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 참, 그러면 정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아니 주변에 평판 좋은 사람이고 해서 뭐 어쨌든 이 가해자의 주장에 의한 내연 관계라고 치더라도 그 피해자분은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가깝게 지냈을 네. 거잖아요. 내연 관계이든 그렇지 않든. 현주님 강호순도 주변에선 개 키우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올해 신상공개의 마지막 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상공개법 새로 만들어지고 지금 올해 많이 공개됐어요. 올해 어떻게 보면 많이 됐습니까? 김래아가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름 생각 안 나는 60대 남성이 또 공개가 됐었고 중간에 한 명 더 있던 것 같은데 한 4명 이 사람이 올해 야. 4번째인가가 되지 않을까? 올해- 모르겠네요. 11월인데 올해 되게 큰 사건이 많았네요. 원래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 일본도 은평구 일본도 사건은 공개가 안 됐죠. 네. 네. 일본도 사건도 공개가 안 됐고 네. 그 강남 옥상에서 그 그거는 의대생 의대생 살인 사건도 네, 공개가 네.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네요. 정유정 요때는 이제 바뀌기 전에 법률로 공개가 됐던 이제 작년 사건이고 올 1월부터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양광준도 신상 공개 나는 반대하는데요. 이렇게 의견 진술할 수도 있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법률이 시행이 된 겁니다. 네, 이 노끈이님이 아까 현역 장교라고 하셨던 노끈이님이 같은 기수 선배님들도 의아하다고 다들 그러시긴 하던데 다들 나는 전역하고 전역하고 싶다. 싶다. 야, 그러니까 지금 현역 장교신이 실제로 그 안에 내부 그렇죠. 분위기를 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수 선배들도 의아해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이 전혀 예상치 못한. 네. 야. 그래도 어떻게 이번에는 신상 공개 뭐 자기가 하지 말자고 해도 법원에서 이렇게 그냥 사건이 솔직히 너무 중대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그 예방 목적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얘기인 문제보다 공익적인 공개에 대한 공익적인 필요가 더 크다고 본 거예요, 법원에서도. 그 점점 너무 이 어떤 사건이 나오고 하면 네. 그 잔혹성이 더 네. 심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이런 걸 막 언론을 통해서 막 디테일하게 보도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언론에 어쨌든 사실을 전달해줘야 하는 언론의 기능이 막 뭔가는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을 잘 찾아야 하는데, 근데 막 너무나 잔혹한 거 그대로 알려주는 방식의 보도는 요즘은 잘 안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어쨌든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이 사람도 신상 공개되기 전에 이미 인터넷상에서 일부 막 공개된 것처럼 이 사람의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뭐 메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형량을 어떻게 보시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형량은 뭐 이거는 뭐 사형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형 선고 안 하니까 최소한 무기징역은 너무나 확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근데 무기징역을 하더라도 가명 없는 무기징역, 그 단서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네, 무기징역. 뭐 그러니까 단서를 그렇게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석방 그런 거 단서 달아도 단서 못 달아요. 저 단서 그 집행하는 건 법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의 역할인데 아직 뭐 형종에 우리가 그런 건 없고 가석방 되게 어렵죠, 이런 사건은 사실은. 우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말이 없는 그런 거예요. 거, 그런 형종 자체가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야. 한 번 그렇게 선고했던 적이 있어요. 가석방 절대 해주지 말라라는 식으로 판결 선고를 했는데 그렇게 판결 주문에 들어가도 사실은 그 집행은 또 법원이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종속되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가석방 되는 비율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무기징역 선고 받았는데 가석방이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1년에 그렇게 많이 되진 않지만 사실은 이게 한 건이라도 발생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기징역 받고도 나올 수 있네? 라는 생각. 지금 다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저희 구독자들은. 근데 다 막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징역 1년을 받았는데 한 2개월 먼저, 뭐 1개월 먼저, 3개월 먼저 가석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무기징역 선고받고 가석방 된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건 그동안 이렇게 보면 무기징역 받고 20년에서 22년 그렇죠. 넘어가면 네, 나오는 경우. 예, 가석방 대상자가 예전에 된다 하더라고요. 대상자는 돼요. 그러니까요. 네. 형기의 3분의 2가 지났기 때문에 대상자는 되는데 무기징역이 형기의 3분의 2가 기준이에요. 보통 15년, 20년. 근데 지금 이제 징역형의 기준이 높아졌거든요. 예전에는 15년, 최소 15년. 15년 무기징역이라도 15년 경과하면 경과. 가석방 네. 대상자가 되는 네, 거예요. 대상자는 되는데 심사에 통과하기. 그러니까 이 범행을 많이 봐요. 이 사람이 어땠는지. 교도소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살고 해도 일단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보면 지금 주변의 평판은 이 사건이 나기 전에 평판이 좋았잖아요. 그 교도소 가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있겠어요. 아휴, 뭐 모르죠. 그 이후의 일인데 일단 조사를 더 잘해야 되겠다. 저 피해자는 맞습니다. 죽고 없으니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럴 때 속상한 거예요. 피해자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유족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유족이라고 해서 피해자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라든지 IT 기기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치밀했는데. 네. 그죠? 그게 좀 참 하여튼 조사를 더 꼼꼼히 해서 재판 끝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다 그러실 텐데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대체 어떻게 이 피해자 가족분들은 이 충격을 안고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야, 정말 이게 이게 치유가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이야,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다가 실종 신고 취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인 척하고 전화를 한 건데 참 어머니도 참 마음이 아파. 이게
그 혹시 실종 신고되고 하면 혹시 이 딸내미 회사에 다니는 그 거기에 좀 또 그러니까 어. 군대니까 군무원이니까 네, 뭔가 뭐랄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줄까봐 그래서 취소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 시점이 이미 양광준이 뭐 살해를 한 이후의 시점이긴 한데 그런 하나하나 정말 고민하고 막 이랬던 그런 과정에서 막상 이미 세상에 없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죠? 네. 네, 너무 안 됐죠. 뭐 일단은 조사를 잘 하고 진실을 잘 발견하는 게 이제 주어진 남은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누군가는 변호해 주잖아요. 또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해도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면 네, 변호사의 본인의 국선- 선택이고 국선 국선은 그러니까 재판 가서 이제 국선을 할 수 있고 예. 변호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처분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은데 뭐. 야, 참. 전 변호인을 탓하면 또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본인의 선택이고. 아니, 저는 네. 누군가는 변호한다는 그 얘기가 그분도 힘들겠죠.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쨌든 변호인을 대동해서 네. 또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그런 것들이 참 이 인간이 너무 근데 뭐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좀 뭐 이렇게 뭐죠 가해자가 뭐 사회적으로 오히려 인정받는 지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사건을 더 주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이 양광준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너무 뭐 이거는 가해자가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범행 자체로도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참 네, 러브님이 1,500몇 분이 넘으셨다고. 네. 예. 러브님이 김옥준 교수님 말씀처럼 넥타이 공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네. 네, 핑크유님이 예전에 송파구의 잠실본동 고시원에서 불낸 것도 불륜을 하던 50대 남성이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니 아유. 와 살던 고시원에 불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야, 이 엘리트라는 단어 자체로 피해자를 옹호하는데 영향 끼친다 생각되면 악을 품고 살다 엘리트란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공질이 거죠. 생각되니 거침없이 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다음 주 광명 세모자 사건 네네.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식 네. 아들 둘하고 그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잖아요. 그것도 그 가해자가 가해자인 사람이 아주 IT 일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대요. IQ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올 초에 왜 저기 있었잖아요. 변호사 아내. 네. 미국 변호사 그 살인 사건. 네네네. 그 국회의원의 아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자기가 조금 무시받는다는 느낌과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무시하지 않아 실제로 열등감 같은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뭐가 조금 부족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지 못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사실. 네. 아유, 뭐 하여튼 요거는 뭐 계속 당분간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죠? 재판도 곧 갈 거고 재판 가면 더 많은 것들이 그러네요.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다음 거 해볼까요? 네. 김호중 씨가 이제 1심 1심 이 선고가 오늘 선고가 됐어요. 오늘 선고가 됐는데 뭐 법정이 막 난리 났다고 하죠. 팬클럽으로? 팬들이 막 오셔가지고 참 이게 제가 이거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요 정도면 꽤나 많이 나왔어요. 2년 실형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야, 야, 특정 2년 6개월이네요. 예, 위험 운전 치상, 뭐 도주 치상, 사고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죄명이 엄청 화려한데 예. 이게 그 피해자 택시하고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형 선고를 한 게 너무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여기서 제가 볼 때 가장 나쁜 거는 그 어린 매니저한테 자기가 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시킨 거. 이게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는 이걸 너무 안 좋게 보는 거죠. 매우 나쁘게 보는 건데 예, 이렇게 판사가 판결 이후에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눈에 보이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을 도운 사람 이렇게 여러 명 같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각각 징역 2년 그리고 본부장은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고 야. 그 매니저도 이제 그 뭐 죄를 피할 수는 없는데 매니저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돼서 구속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김호중 사건 이후에 이게 좀 너무 이게 유명하고 인기 많았던 사람이 이런 범행 막 술 먹고 나서 어때요? 막 그 편의점 가서 술 사가지고 마시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엄청 한다는 거예요. 김호중 효과가 그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단속해버리면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래, 다. 네, 이게 참 황당한 거죠. 이렇게 유명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저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러나 싶잖아요. 그냥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음주운전하고 걸려 사고를 쳤어. 그래서 자기 그냥 막 사고가 났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편의점 가서 술 사서 또 먹은 게 걸렸다 이런 보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게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계속 하나씩 나와서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고 하면 뒤에 이제 음주 측정이 안 된다. 안 되니까. 야,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너무 신기해. 그리고 막 비틀거리는 영상 다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그 자기 어린 매니저한테 너가 했다고 해라. 허위 자수시키고 이게 너무 완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나 그 사실 솔직히 우리나라 자체를 이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좀 형량을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그런 판결로서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도 필요한 사건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합당하게 선고된 것 같아요. 당연히 항소하겠죠. 김호중은 당연히 항소할 항소? 것이고. 예. 지금 구치소 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그러니까 이제 1심 선고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도 계속 구치소에 네, 있는 거예요? 계속 구속 이제 실형 선고 만약에 오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다면 오늘 나와요. 근데 실형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구치소. 예. 그 구치소하고 실제로 교도소는 다른 거죠? 교도소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보통 이감이 되는데 김호중은 제 생각에 2년 6개월 안에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갈 텐데 그 안에 판결 확정 안 되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계속 뭐 서울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걸 노리고 재판을 계속 지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한 몇 개월 이미 있었잖아요. 이미 몇 개월 있는 거 다 합산이 돼요. 예. 그럼 구치소랑 교도소 뭐 달라요? 구치소는 한마디로 그냥 미결이라 그래서 그 환경이 많이 달라요? 환경이 교도소는 이제 뭔가 거기서도 이제 노역도 하고. 구치소는 노역하지 않아요? 구치소는 노역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기 상태인가요?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일종의 대기인 거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들이 주로 구치소에 있고 그리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서울구치소지만 경기도 의왕에 있어요. 근데 그 가까워요. 4호선을 타고 가면 거기 뭐죠? 인덕원역에서 얼마 안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접근 가능성이 좋죠, 서울에. 그래서 거기에 되게 가보면 공기도 좋고 되게 좋아요. 여기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 접견도 좀 자주 할 수 있고 해서 거기 좀 주로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에 갇혀 있는 몇 명씩 사용하고 네, 뭐 이런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똑같아요. 네. 이제 그 구속 정도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확정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 그, 차이가 예, 되게 커요. 그러니까 뭐 확정이 되면 네. 노역도 하고 이제 이게 그렇죠. 노역도 하고 하는 거죠. 예, 사람 면접 그리고 교정 뭐, 프로그램도 돌리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걸 교화도 시켜보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안 한다. 네, 그럼 교도소에서 하는데 지역에서 보통 이제 구치소라는 이름 가지지 않고 교도소라는 이름 가진 데에서도 이렇게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구치소와 교도소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변호인이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접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일과 시간 중에. 그게 그건 자유로워요. 왜 그 재벌들 그렇죠. 가면은 서울구치소 가면은 유명하신 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재벌들 뭐 그 접견 변호사? 접견만 하는 변호사가 또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네,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는 거. 접견할 때는 되게 편하거든요. 뭐 이렇게 포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테이블에서 이렇게 진짜 뭐 이거 없어요. 가려진 거 TV 보면 여러분들 막 뭐죠 은행 창구 같이 네네네네. 아크릴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변호인 접근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되게 저희 거의 이렇게 되면 요 정도 거리에서 그냥 대면하고 계속 얘기하고 뭐 기록도 보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문제가 거기서도 많이 발생하는 게 뭐, 몰래 뭐 담배를 전달한다든지 뭐 먹을 것도 가지고 그런 게 근데 먹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외부에 음식 전달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막 몰래 뭐 책 사이에 준다든지 옛날에 그런 사건이 꽤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 교도소, 구치소 안에서 지금 마약하는 사건도 꽤 많이 발생을 한다잖아요. 그런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뭐 외부에서 뭐 우편물로 또는 뭐 접견할 때 몰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치소에서도 마약을 한 사람이 있다. 어떤 유명한 뭐 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연예인이 마약으로 재판받는 중에 구치소에서도 마약을 했다라는 혐의로 형량이 올라갔다 이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뭐 처음 보는 연예인이긴 했지만 뭐 꽤나 뭐 알려진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거고 접견 뭐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유명한 사람 많이 보죠. 그죠. 그리고 너무 이제 그런데 보면 저도 각 몇 년 꽤 오래된 사건인데 이제 뭐 그분이 뭐 유명하다면 유명할 수 있는데 예전에 뭐 사건 제가 맡은 사건 아니고 제가 맡은 사람이 상대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접견을 하고 나오는데 누가 구치소에서 막 서 변호사님 이렇게 반갑게 불러요. 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뭐지 했더니 그분이 저를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뭐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도 되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네, 상대였는데 너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신 반가웠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구치소 접견 가면은 뭐 재밌는 일도 많죠. 네. 최근에는 저는 접견을 거의 안 가서 최근의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이제 2015년에 메르스 아시죠? 메르스 네. 그 병이 막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되게 서울구치소를 되게 많이 갔어요. 좀 저도 불안하잖아요. 메르스 이게 그 집단 생활 하는데 그래서 막 들어갈 때도 예민하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접견을 하니까 그 수용하신 분들이 저를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밖에서 저 여자 그렇죠. 병을 가지고 온 건 아닐까 이런.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되게 관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서 격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도 더 감염병에서도 더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네, 오히려 나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거는 엄청 극단적이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한 명 걸리면 완전히 맞아요. 너무 큰일이 나는 완전히, 곳이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입는 그 수용자들이 입는 옷의 색깔도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방송 재연할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예,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죠. 색깔도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수의라고 하죠. 네. 그게 파란색이 네. 구치소. 그러니까 좀 뭐 쑥색 같은 카키색. 네네. 이런 게 보통 그게 구치소. 구치소에서. 그다음에 약간 붉은 계열. 그러니까 붉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더 밝은 색이 교도소지. 근데 하여튼 카키색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저렇게 사회적으로 좀 체면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분들은 구치소 있을 때도 이제 그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판 받으러 올 때는 자기 이제 사복을 입고 오시는 분도 많죠. 그건 자유로운 거예요. 그거는 원래? 자유로워요. 옷은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복 입고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좀 사회적인 뭐 체면이 중요한 뭐 연예인이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수의 입고 나오지 않죠. 그 모습 보여주는 순간 대중에게는 그렇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우린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참- 체면을 찾아야 참 하니까. 참 네. 웃긴 세상이네요. 네, 체면이 중요하다. 네.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 라는 거죠. 네. 유아인도 옷 안 입고 왔다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예, 깜빵 체험. 근데 저희도 사법연수원 때 한번 가요. 구치소 한번 가는데 진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뭐 식단 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단 5분도 있기 어려운 곳이에요. 예, 정말 정말 꿈에 나올 정도로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 내부를 정말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 거죠. 근데 그럴 것 많은 같아요. 사람들은 구치소가 얼마나 힘든지, 수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경험 한번 시켜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아닐까요? 죄 짓고 들어가는 사람 네. 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네. 그렇게 느낄 것 같고요. 죄 짓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겠죠. 네. 네. 교도소가 어떻든 뭐든. 그죠? 네. 그냥 거기서도 즐겁고 뭐 또 네. 사고 칠 맞아요. 얘기 모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김호중 씨도 항소심까지는 또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네. 야, 그러면 항소하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항소하고 하면 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미 근데 제가 볼 때 김호중 씨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만약에 그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합의를 했다. 항소심 가서 합의했다 이러면 완전 사정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미 지금 김호중 씨 합의까지 같으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에 뭔가 대단한 뭐 어떤 판단에 오류가 있어서 형량을 잘못 계산했나? 너무 과한가? 이런 정도가 안 나오는 이상 이건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합의할 사람도 없어요. 누구랑 해요? 이 국가의 공무를 방해한 죄인데 사실상 네, 뭐 경찰이랑 합의하나요? 합의할 대상이 없어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항소심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아자봉님께서 서 변호사님한테 오늘 많이 배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배워가시는 게 있다면 진짜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저는 그 교도소, 구치소 막 이렇게 말로만 들었지 이 구분이 네. 잘 안 됐어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다 구분하시는데 네.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랬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거 일반 사람들 그런 거 구분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뭐 접견 변호사라든지 네. 우리가 조각조각 알고 있었던 네. 게 좀, 퍼즐이 딱 그래요? 맞춰지네요. 네. 예. 그래서 그 접견 변호사로서 가오가 없는 거죠. 얼마 받고 그렇게 해요. 얼마 받지도 못해요 보면. 많이 받으니까 하겠죠. 아니요, 많이 못 받을걸요? 아닌가? 네. 나만 모르나? 근데, 그거 정말 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핑크유님이 오늘 너무 좋았다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사건 자체가 이 신상 공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셔가지고 많이 찾아주신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그 앞으로 이런 센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올해 신상 공개는 이 양광준으로 끝맺음을 해야 되겠다. 근데 보면 신상 공개할 사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되게 강력 사건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구미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 그것도 뭐 똑같던데요. 전에 거랑 똑같고. 네, 그것도 참 이 사건이 또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이게 신고하고 보호 조치하고 접근 금지하고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또 사건이 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뭔가 좀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변호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거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 하나 간단히 하고 이게 참 경찰이 안팎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사건인데 자, 경찰이 이제 이거요. 압수물 횡령한 거. 압수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사기를 쳤다거나 뭐 절도를 했다거나 그럼 이제 압수를 일단 하죠. 그 물품은 범죄로 인해 득한 것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금액 되게 큰 게 많아요. 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현금이 있다 그러면 현금을 확보해서 딱 가져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압수물을 관리를 이제 당분간 이제 재판 끝날 때까지는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수물을 3억을 빼돌려가지고 자기 개인의 카드 빚을 갚았다, 경찰이.
이게 그래서 대단하다. 기소가 됐다. 구속 기소가 됐다. 근데 너무나 유사한 저는 이게 같은 사건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강남에서 하나, 용산에서 하나 이렇게 두 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너무 똑같아서 저는 같은 사건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건이었어요. 근데 전수조사 한다면서요, 이제. 전수조사 해야죠. 이 정도. 전수조사 하면 저는 전수조사라는 아, 단어를 딱 보고 네. 야, 이거 벌벌 떨고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나오긴 하겠죠. 근데 뭐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 너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보면 용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A 씨가 지난 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년에 걸쳐 자기가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이 현금 총 3억인데 이걸 빼돌렸다. 어디에 빼돌렸나 봤더니 대부분은 본인의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빚 변제에 그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었는가라고 봤더니 압수물을 이제 보관하면 계속 경찰도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그 글도 그러니까 그 보관 문서 같은 걸 남기잖아요. 오늘 체크했고 뭐 있고 하는데 계속 내가 잘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허위 내용을 공문서를 이제 위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뭉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면 그 안에 일부는 이게 종이 뭉치로 넣어서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됐다라는 게 더 황당한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네, 내부의 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저희 보이스피싱 그 뭐죠? 영화 나왔던 거? 시민덕기. 시민덕기. 네. 그 얘기할 때 저희 변호사님하고 라이브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시민덕기 시민이 직접 잡았잖아요. 보이스피싱 범. 근데 그 잡은 이유가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는데 돈을 전혀 못 돌려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 사건. 이거에 나중에 피해자들한테 가야 될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아니 보이스피싱을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검거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면 이 피 같은 돈이 피해를 본 피해자들한테 빨리 이 돈을 어떻게 다 못 주더라도 네. 다 못 주더라도 일부 우리가 이런 범인을 검거했어요 하고 이렇게 저희가 압수한 금액이 이만큼인데 피해자가 밝혀진 피해자가 10명입니다 하면 압수한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명께 10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라도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은 자기 돈을 내가 100만 원 잃었어. 근데 10만 원 받았다고 경찰 미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맞아요. 실컷 압수했어. 그 자기 쌈짓 맞아요. 돈처럼 네. 써버린 거 아니에요. 쌈짓돈이네요, 진짜.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알려지게 됐냐 이게 더 황당한데 저는 애초에 그런 부분 이 사건 제일 직전에 열받아요.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물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청 이제 관할 경찰서가 31곳인데 전수조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겁먹은 거예요. 당연히 걸릴 거 이제 전수조사 얼마나 빡세게 하고 그래서 경찰이 직접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현금을 조금 이렇게 좀 다시 좀 일부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걸린 덜미를 걸린 거예요. 야, 뭐 참 강남도 마찬가지. 강남도 유사한 사건이었고 일단 이런 유사한 사건이 지금 2건이나 발생했다라는 건데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네. 제목이 막 뉴스 타이틀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네. 저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20분에 또 녹화를 네네네. 했는데 지금 네. 6시 20분이라. 아이고. 네. 네. 그래도 또 1시간을 꼬박 채웠네요. 네. 네, 오늘 사건 이렇게 들려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아유, 늦게 이렇게 또 와주셔서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끝까지 계속 되게 많은 분들 오늘 남아주셔가지고 너무 네. 저희도 얘기를 잘할 수 네, 있었네요. 지금 갑니다. 끝났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막 여유롭지 못한 모습 보여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변호사님 네, 모시고 다음 다시 주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